11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 수남시장. 한 남성이 출근길에 10살쯤 된 아이가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린 채였죠. 옆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사흘째 굶었어요. 그날 이후 이 남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 내 식구 전원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수남시장에서 관리원으로 일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인민복을 입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죽 한 그릇을 후루룩 마셨죠.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청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 잡고 걷던 그 길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아들, 나중에 크면 이 거리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시장 관리원이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자리세 받고 위생 단속하고 가끔 보이부 동지들 나오면 미리 귀띔해주는 게 제 일이었죠. 그래도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엔 괜찮은 자리였어요. 70이 넘은 어머니, 43살인 아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14살 딸아이까지 내 식구가 그럭저럭 살아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었고, 장마당 아주머니들은 관리원 동무, 오늘도 고생이 많소라며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배급이 끊긴 지는 벌써 몇 년째였지만 장마당만 있으면 뭐든 구할 수 있었거든요. 쌀 1kg에 5,000원, 옥수수 한 자루에 3,000원, 두부 한 보에 1,000원이었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날은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날씨였죠. 오전 10시쯤 시장을 돌다가 저는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였는데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옆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울면서 아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애야, 애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어요. 동무, 무슨 일이오?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흘째 굶었어요.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흘을 굶었다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돈 몇 장을 꺼내 여자 손에 쥐어주었어요. 옥수수라도 사서 먹이시오 하고요.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를 업고 황급히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장마당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낡은 옷을 걸친 채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 볼이 푹 꺼진 아이들, 기운 없이 물건을 내다 파는 아주머니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애가 굶어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말씀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도 이렇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그 아이의 새하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은 여전했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무언가를 팔고 사고 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작은 의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광장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게 보였죠.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광장 한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었고 거기에 세 사람이 묶여 있었어요. 보위부 간부가 확성기를 들고 죄목을 읽어 내려갔죠.
반동 분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체포되었으며 인민의 적으로서 엄중히 처단한다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세 사람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던 김씨 아주머니였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던 분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왜 탈북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들, 왔니? 오늘 옥수수 수제비 끓였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답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그저 살고 싶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려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며칠 뒤 시장에서 속닥속닥 소문이 돌았어요. 김씨 아주머니에게는 11살, 9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총살당한 후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김씨 아주머니 아시죠? 그분이 총살당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 집 애들은 어쩌나 우리 손주 나이 또래인데.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새근새근 숨쉬는 얼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들, 병들어도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굶어 죽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인민의 낙원이어야 하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인가? 그 의문들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치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지듯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옆집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요. 조심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가? 살고 싶다는 게 죄인가? 그날 이후로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에 대한 충성, 체제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김씨 아주머니의 죽음은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믿음의 벽을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처형당한 후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을 검문했고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은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리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12월 초순부터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죠. 석탄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사려고 해도 값이 너무 비쌌어요. 석탄 한 포대에 10,000원이었는데 우리 집 한 달 수입으로는 겨우 석탄 서너 포대 살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추워서 그런다. 석탄이 떨어졌구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이 추위에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시장 친구한테 부탁해서 석탄 반 포대를 외상으로 얻어왔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죠. 그 무렵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내일부터 학교 못 가. 왜? 무슨 일이야? 급식비를 석 달째 못 냈대. 선생님이 돈 가져올 때까지 오지 말래.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급식비가 한 달에 3,000원이었으니까 석 달이면 9,000원이었죠. 그것도 못 내는 제가 한심했어요.
딸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벌어올게. 그런데 돈을 어디서 구하죠? 다음 날, 저는 시장관리소 과장한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과장 동지, 급식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과장은 담배를 빨다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김동무, 나도 형편이 어려워. 우리 집도 애가 셋이라 먹여 살리기 힘들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6.25 때도 우리 이렇게까지는 안 살았는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구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중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친정 오빠가 몇 년 전에 중국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목숨 거는 일이오. 그럼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낫나요? 애가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님은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김씨 아주머니가 처형당한 이후로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보이부 요원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동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아내가 중국 얘기한 게 들킨 건 아닐까요? 요원 하나가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물었어요. 김동무, 요즘 시장에 수상한 사람 못 봤소? 아니요, 못 봤습니다. 탈북 브로커 같은 놈들 말이오. 혹시 들은 거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오. 알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원들이 떠난 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잘못 접근했다가는 보위부 함정에 걸릴 수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중국으로 물건 넘기는 사람 없소? 같은 식으로요. 처음에는 다들 경계하며 모른다고 했지만 석 달쯤 지나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관리원 동지, 정말로 그쪽 일에 관심 있소?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이 사람 찾아가 보시오. 해산에 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오. 아주머니가 건넨 종이 쪽지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해산으로 갔어요. 청진에서 해산까지는 기차로 5시간 걸렸죠. 낡은 기차는 덜컹거리며 움직였고 차창 밖으로는 벌거벗은 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민둥산들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해산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시오? 청진에서 왔습니다. 아주머니 소개로 왔어요. 박철수 씨는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분 눈빛은 예리했죠. 돈은 준비되었소.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인당 300만 원이오. 가족이 몇이오? 4명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4명이면 1200만 원이었죠. 저희 집 10년치 수입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건 동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돈만 받으면 국경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 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일단 절반이라도 준비하시오. 나머지는 중국 도착해서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과 의논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아들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잡히면 총살이야. 어머니, 이대로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중국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래. 딸아, 거기 가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춥지도 않을 거야.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해야 해요. 우리 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하나씩 팔았죠. 아내의 금반지, 어머니가 간직하시던 은수저, 제 자전거까지 다 팔았어요. 친척들한테도 빌렸고, 시장 친구들한테도 사정했죠. 석 달을 그렇게 모아서 겨우 600만 원을 마련했어요. 아직 절반밖에 안 되었지만 박철수 씨는 일단 출발하자고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청진 외곽 산자락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불효자식입니다. 조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땅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짐을 꾸렸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계셨어요. 길에서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라. 어머니 아들아, 꼭 살아서 거기 도착해야 한다. 알았지?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70평생을 이 땅에서 사신 어머니가 이제는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다음 날 새벽,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죠. 뒤돌아보니 낡은 우리 집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2월 20엿새 밤, 우리는 두만강변에 도착했어요. 박철수 씨와 함께 온 브로커가 2명 더 있었죠. 그들은 이 길을 수십 번 다녔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강바람까지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보초병이 들으면 끝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딸아이 손을 꽉 잡았어요. 딸아이는 무서운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내가 부축하고 있었고요. 강변에 다다르자 얼어붙은 강물이 보였어요. 검은 얼음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브로커가 손짓으로 우리를 앞으로 불렀어요. 얼음이 얇은 곳이 있으니 제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절대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죠.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딸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죠. 저는 재빨리 딸을 붙잡았지만 그 바람에 제 발밑 얼음이 우즈끈 소리를 냈어요. 조심하세요. 브로커의 낮은 외침에 저는 숨을 죽였어요. 멀리 북한 쪽 강변에 보초병 초소가 보였거든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딸을 업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아내가 부축해서 간신히 따라오고 있었고요. 70이 넘은 몸으로 이 고생을 하시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엎드려요. 브로커의 외침에 저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죠. 차가운 얼음이 얼굴에 닿았어요.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딸아이 입을 손으로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귀가 터질 듯이 쿵쿵거렸죠. 드디어 서치라이트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손을 아내가 잡고 저는 딸을 업은 채 필사적으로 뛰었죠.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어요. 중국입니다. 성공했어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딸아이를 내려놓고 바라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내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죠. 저 너머에는 제가 45년을 살았던 땅이 있었어요. 아버지 묘소도, 어린 시절 뛰놀던 거리도,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우리 정말 건넜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자유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브로커가 저희를 재촉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 돌면 끝입니다. 저희는 다시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중국 땅을 밟으며 저는 생각했죠. 우리 가족, 꼭 살아남아야 해.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든 저희는 이겨낼 거라고 믿었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그 별빛 아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어요. 새벽 4시쯤 도착했는데 낡은 농가 한 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피곤하시죠? 할머니는 우리말을 하셨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도 같은 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을. 같은 핏줄인데 당연한 거지. 일단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옥수수죽을 먹으며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딸아이는 그새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할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할머니는 언제 중국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6.25 때 넘어왔지. 그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탈북자들처럼 말이야. 할머니 말씀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요. 세상이 변한 건지 우리가 변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어요. 연길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가는 길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연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4시간쯤 걸려요. 하지만 검문소가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날 새벽에 출발했어요.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았죠. 어머니는 힘들어 하셨지만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연길에 도착해서 또 다른 조선족 분의 집에 숨었어요. 이번에는 40대 아주머니였는데 한국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1인당 5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모으세요. 식당이나 농장에서 일하면 돼요. 저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하루 일당이 100위안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2만 원 정도였죠. 아내도 옷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는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죠. 딸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신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석 달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 단속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그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안차가 앞에 섰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중국말로 뭐라고 외쳤죠. 저는 중국말을 잘 못했지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신분증 없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중국말로 말하자 공안이 저를 붙잡았어요. 불법 체류자다. 연행한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여기서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럼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였거든요. 놔주세요. 제발. 하지만 공안들은 저를 끌고 나갔어요. 식당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변명해줬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차에 실려 공안서로 끌려갔어요. 좁은 방에 갇혔는데 다른 탈북자 2명도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나도 잡혔어. 내일이면 북한으로 보내진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하늘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발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빌었죠.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를 빼내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나왔죠. 빨리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선교사님 차를 타고 도망쳤어요. 그분은 저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데려다 주셨죠. 그곳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어요. 여보, 아내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공안에서 풀려난 후 선교사님은 우리 가족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베트남으로 가는 길이었죠. 한국 대사관이 베트남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상상도 못했죠. 며칠 뒤 저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트럭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딸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었고 어머니는 기침을 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어요. 갑자기 트럭이 멈춰섰죠. 밖에서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딸아이 입을 막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군인들이 짐칸을 열었어요. 나와. 저희는 끌려 나왔어요. 라오스 군인들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갔죠. 낡은 막사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사흘 동안 조사받아야 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여기서 조사받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군인들과 한참을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음날 풀려났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빨리 베트남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틀을 더 달려서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하노이였죠. 선교사님이 저희를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탈북자들이 10명쯤 더 있었어요. 여기서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인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열흘째 되던 날,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아이고, 숨이 차네. 어머니, 저는 얼른 선교사님께 연락했어요. 선교사님이 의사를 데려오셨는데 폐렴이라고 했죠.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대사관에 먼저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오세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큰 건물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나라야.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다 왔어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생 많았다. 아들아.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북한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잡혔다가 풀려나고 라오스와 베트남을 거쳐 이곳까지 왔죠. 그 모든 고난의 끝에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비행기를 탔어요.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학교도 다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딸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지만 온 세상이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자유의 나라였죠. 저희 가족이 그토록 바라던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환한 불빛, 깨끗한 공기,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웠죠. 여보, 저게 다 진짜예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진짜야. 이제 우리 집이야. 저희는 먼저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딸아이는 컴퓨터를 배웠어요. 아빠,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볼 수 있대요. 딸아이의 신난 목소리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뭐든지 배울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신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을 잘 못했죠. 음식 맛도 달랐어요. 된장찌개 맛이 북한과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짜지 않고 달달한 게 신기했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 외곽에 집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죠. 북한에서는 평생 못 살아볼 깨끗한 집이었어요. 딸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놀렸대요. 말투가 다르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요. 딸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자꾸 놀려요. 북한에서 왔다고.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딸아,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니? 단지 자유를 찾아온 것뿐이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학교에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생겼고, 이제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시장 관리 경험을 살려서 작은 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중국에서 했던 일이라 금방 적응했죠.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북한에서는 약 한 알도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공짜로 치료를 해주니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아들아, 여기는 정말 좋은 나라구나.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야. 어머니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제 가슴이 아팠죠. 저 너머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살던 청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만났던 아주머니들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문득 북에 둔 친구들과 이웃들이 보고 싶었어요. 딸아이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아빠,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 여기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그때가 되면 우리 고향에도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도 아빠 고향 가보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딸을 잘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가서 아버지 묘소에 절을 올릴 거예요. 아버지, 불효자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모두 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일,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